끝이 보이지 않는 이 행렬. 여러분은 이 행렬이 무슨 행렬로 보이십니까? 이 기록 속에 이 행렬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3년 전인 1795년 정조 임금이 왕위에 있을 때 제작된 이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제목의 기록인데 한번 볼까요? 자궁회갑연, 즉 임금의 어머니의 회갑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임금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하러 가는 행렬이란 얘기입니다. 목적지는 지금의 수원인 화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조 임금의 화성 행차에는 무려 6천여 명에 달하는 공식 수행원이 참가를 했고 또 788마리의 말이 동원이 됐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아주 유례가 없는 이례적인 행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조 임금을 그동안 백성을 위해서 수많은 개혁 정책을 펼쳐왔던 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조 임금이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행차를 했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정조 임금의 화성 행차에 숨겨진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 규장각에는 당시 정조의 행차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원본이 그대로 보관돼 있다. 이 기록에는 화성으로 가는 정조의 행렬을 63페이지에 걸쳐 그려놓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 화성 행차 당시 누군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행행 반차도로 15m 길이의 행렬 후면도다. 앞부분 아무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앞부분을 제일 많이 손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마면 상태가 제일 많아요. 뒷모습을 그린 것이고 부분적으로 훼손돼 있지만 정조 행차의 복장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행렬도 역시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반차도에 나타난 인원 숫자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밑그림에 누군가가 채색을 한 그림이 남아있다. 옆모습을 그린 것이어서 표정들이 살아있지만 많은 부분이 유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다. 한영우 교수는 후면도와 판각화, 이 두 자료를 대조하고 분석해서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밑그림에 채색을 했다. 6개월이나 걸린 이 채색 작업을 통해서 의궤에 있던 행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한 것이다. 그리고 한 교수는 의궤에 나와 있는 행렬의 그림을 한 장의 긴 두루마리 그림으로 연결시켰다. 그 길이는 무려 25m. 이 두루마리 그림을 보면 당시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의 규모와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군노, 매를 들고 가는 군인. 이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 안 듣는 군인들 이제 매로다 혼을 내줘야지. 그래서 말하자면 요즘 헌병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경기감사가 이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행차를 전체적으로 주관했던 총리 대신 최재공이 이제 앞에 갑니다. 이 행차의 이제 주요 장면을 보면은
각각의 행정기관에 결제용 도장을 실은 인마가 행렬 곳곳에 보인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별기대가 84명이 가는데 실제 그리면은 10명밖에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그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또 실제는 84명이 갑니다. 이런 식 이 행차를 따라가는 부대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장영이가 이제 지금 따라가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장영이 부대는 정조의 친위 부대라고 할 수가 있죠. 취타대가 말을 타고 있다. 그런데 견마자비가 없다. 스스로 말을 몰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고도로 훈련받은 정예 대원이었던 것이다. 화성으로 가는 정조의 행차는 마치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정조가 화성 행차에 동원한 군사는 5천여 명으로 당시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군사의 절반에 해당했다. 당시 왕조의 위용과 당당함이 군사들의 표정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참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이 참 재미있습니다. 원래 그 김홍도를 비롯한 당시 그 화풍이 그렇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병사들의 표정이 아주 그 밝고 또 아주 그 해학적으로도 보이고요, 또 대단히 그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는 이제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되겠고요. 네. 그건 여기 가마뒤에 바로 하나네요. 용기 앞에는 정조의 가마가 있다. 두 마리의 말 위에 올려놓은 이 가마가 정조의 전용 가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정조는 이 가마를 타지 않았다. 임금의 음식을 싣고 가는 마차도 보이고 그 뒤에 베일을 쓴 채 말을 타고 가는 이 사람들은 궁녀들이다. 당시 이 궁녀들은 말을 타기 위해 치마 안에 특수한 속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정조의 비서실장격인 도승지를 비롯해 궁궐 근무자들이 따르고 있다. 창덕궁 안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담당하던 등촉방 중관과 정조의 주치의인 약물대령 의관도 행렬 속에 보인다. 이 행차의 제일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경홍 씨 같은 가마가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말 안장에다가 연결해서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이렇게 화성으로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뒤로 엄중한 경호가 펼쳐지는 이곳이 정조의 위치. 정조는 군복을 입은 채 바로 이 말을 타고 갔던 것이다. 임금의 모습은 그리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그래서 정조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날 정조 행차는 그 행렬의 선두가 한강에 도착할 무렵 후미 행렬은 창덕궁을 출발하기 시작했다. 행렬의 길이가 무려 10리에 걸쳐 이어졌다. 또 하나 이 행렬 속에는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과 도하서 소속의 화원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행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과 그림으로 남겼다. 회갑잔치 행차에 이 도성안의 행정체계가 모두 다 동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행렬에 꼭 있어야 될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조의 비인 중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행렬의 이 부분이 바로 왕족의 위치입니다. 두 마리의 말이 앞뒤에서 끌고 가는 이 자궁가교의 해경궁 홍씨가 경호가 가장 상엄한 이 부분에 그 정조가 탄 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부분에 이 정조의 두 누이가 탄 군주쌍교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렬 어디를 봐도 중전의 가마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회갑잔치에 며느리인 중전이 참석지 않고 창덕궁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창덕궁엔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순왕후였습니다. 이 정순왕후는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 임금이 첫 번째 왕비가 죽자 두 번째로 맞아들인 왕비입니다. 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이 정순왕후의 친아들이 아니고 영빈이 씨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성 행차 당시에 이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정순왕후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중전이 이 행차에 참가하지 않은 것도 이 정순왕후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바로 이것이 화성 행차 당시의 정치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현룡원, 이곳에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모셔져 있다. 28 한창 나이에 아버지 영조 임금의 지시로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굶어 죽은 비운의 사도세자. 조선 건국 이후 최대의 참사로 기록된 이 왕세자의 죽음은 흔히 사도세자의 정신병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왕권을 둘러싼 갈등이 크게 작용한 사건이었다. 개혁적인 사도세자를 견제하려는 반대 세력의 음모가 이 참혹한 비극을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반대파의 정점에 정순왕후가 있었다. 정순왕후가 영조의 두 번째 왕비로 간택된 것은 15살이 되던 해. 사도세자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나이였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엄연히 사도세자의 어머니였고 정조의 할머니였다. 이 정조와 정순왕후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정조의 그 왕위 계승권을 이 정순왕후 집안에서 그 회방을 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정순왕후의 숙부였던 김한록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세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조도 죄인이다. 따라서 정조는 왕위 계승권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시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 정순왕후의 그 양자로 삼아서 왕위를 계승시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1년째 되던 해, 정조의 침전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침입한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던 세력이 보낸 자객이었다. 다행히 호위무사가 이들을 발견하고 정조는 위기를 넘긴다. 죄인의 아들이란 멍에를 쓴 채 즉위 초 정조는 이처럼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왕권의 안정을 찾은 것은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이었다. 그때서야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복권시키고 무덤을 화성으로 이장해 단장할 수 있었다.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정조가 왜 이곳으로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원래 이 터는 효종의 능으로 쓰려고 했던 자리다.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을 살아생전 존경했던 사도세자는 이곳을 둘러보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정조가 이곳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장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위 19년이 되던 1795년 이해, 마침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명분으로 화성 행차에 나선 것이다. 사도세자와 해경궁은 동갑이었기에 정조에게 이 행차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의미도 포함돼 있었다. 정조의 화성 행차가 갖는 의미는 역시 이 부모님을 기리고 부모님의 뜻을 받아 실천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죄인으로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실은 죄인이 아니라 큰 뜻을 품은 분이고, 이 아버님이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통성에 하자가 있었던 정조 역시
이 권력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잘 꾸며진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행차였기에 정조는 정순왕후와 함께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실 최고 어른을 창덕궁에 홀로 남겨둘 수도 없었다. 중전이 행차에 동행하지 않고 창덕궁에 남아 있었던 것은 바로 정순왕후를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성 행차 당시 정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즉위 초,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고서 정조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란 멍에를 쓴 채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정에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노론 벽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정점에는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위 후 19년이 되던 무렵 정조는 취약한 왕권을 회복하고 노론 벽파와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화성 행차에 나선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화성에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만약 살았더라면 어머니와 동갑으로 같이 회갑을 맞았을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는 뜻으로 화성에서 회갑잔치를 하려는 것은 정조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회갑잔치의 행차로 보기에는 그 행렬의 규모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또 그 즈음에 화성에는 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에게 화성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버지의 한스러운 넋이 묻힌 곳?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던 곳은 아닐까요? 인구 80만의 도시 수원. 수원은 200여 년 전 정조가 만든 화성에서 출발한 도시다. 지금 수원시 한가운데 남아있는 이 성곽이 화성. 지난 97년 12월 3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행차 한 해 전인 1794년. 당시 모습을 담은 화성 전도를 기초로 화성 건설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수원천을 따라 민가 오리오코가 들어서 있던 허허 벌판에 맨 처음 세워지기 시작한 건물은 행궁. 이 행궁을 중심으로 도시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을 조성했다. 다음으로 도시의 기간 시설인 도로를 만들었다. 행궁과 성문을 연결하는 십자로를 형성 신장로라 불렀다. 그리고 5.7km에 이르는 읍성을 쌓아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성 안의 십자로를 축으로 시장과 점포를 조성했다. 화성일기라는 기록에 따르면 이 상가지대가 한양의 중심가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한다. 화성 내부에는 당시 사회경제 발달의 성과를 반영해서 전국적인 유통 경제의 중심으로 이곳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과 상점 등이 개설이 됐습니다. 행궁 바로 앞에 십자로라고 하는 신장로를 내고 그리고 이 신장로 주변에 시장과 상점들을 배치를 했으며 그리고 이곳에서는 장차 국제무역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제무역 상인들은 인삼이라든지 털모자와 같은 그런 물품의 독점권을 부여해서 이들이 이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만석거 공원. 이곳에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정조가 만든 만석거라는 인공 저수지가 남아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대부분 매립됐지만 정조의 배려가 성 외곽까지 이어진 흔적의 하나다. 만석거는 정조가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면서
화성 북쪽에 처음으로 만든 인공 수리 시설이었다. 건설 당시 제방 길이가 1022보로 387m에 이르는 규모였다. 그리고 저수지 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관리 시설을 설치했다. 당시로는 최첨단 관리 시설인 수갑을 세운 것이다. 수갑이란 간문의 일종으로 물의 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다단계 수문이다. 만석거에 설치된 수문은 모두 13단. 수문을 하나씩 드러내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저수지 조성에도 신하들의 반대가 거세었다. 이에 정조는 내탕금을 내어 만석거를 완공하고 황무지였던 이 일대를 개간 20만 평에 달하는 대유둔이라는 농장을 건설한다. 그것은 최첨단 영농 방법을 적용한 국영 시범 농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만석거라고 하는 대규모 저수지 수리 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대었고 대규모의 충력을 활용했으며 2인 1조 방식의 협동농업이 시험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곳에서는 최대의 생산성을 구현할 수 있었고 농민들에게는 성과급 방식으로 생산량에 따라 분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농업 개혁의 그 성과를 정조는 장차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감으로 해서 자신의 농업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석거의 설치는 그 이듬해 곧바로 효과를 본다. 가뭄으로 전국에 흉년이 들었지만 만석거를 통해 물을 공급받은 대유둔에서는 풍작을 거둔 것이다. 이에 힘입은 정조는 만석거 외에도 화성 남쪽에는 만년제를 그리고 서쪽에는 충만제를 차례로 만들어 화성 일대를 더 넓은 농장으로 조성한다. 그동안 자연 현상에 의지했던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 저수지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선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수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충만제, 일명 서호로 불리는 이 충만제는 만석거를 조성한 지 4년 뒤 정조가 내탕금 3만 냥을 들여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정조는 충만제 주변에 50만 평에 이르는 서둔이라는 농장을 조성했다.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한 서둔은 만석거의 대유둔보다 2배가 넘는 큰 규모였다. 현재 이 일대에는 서울농대 시험농지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이 들어서 충만제의 물을 용수원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서둔과 충만제는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거는 그 일제 1906년도 일제통감부에서 그 건원모범장이라는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1962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 변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뿌리는 우리 농업의 중심지가 현재 되어 있지만은 농업의 이 뿌리는 정조대왕께서 200년 전에 만든 이 둔전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성은 도시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획도시였다. 성안은 유통경제의 중심 기능을, 성 밖은 농업 생산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도시 계획은 정조가 직접 설계한 것이었다. 그만큼 정조는 신도시 화성 건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던 것이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조의 관심은 아주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화성 건설은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이러한 시기에 화성에서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정조의 행차는 화성 건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 화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서울대 한영우 교수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이 화성의 도시 계획이나 건설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정조가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정조는 우선 그 탕평 정치를 통해서 분열된 정치권을 통합하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 자기의 적대 세력이 있는 서울보다는
새로운 공간에서 정치 세력을 형성해보자는 뜻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조는 당시 북학이라든지 또는 실학이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개혁 사상들을 광범위하게 포섭을 해서 새로운 부국강병한 국가를 세우려고 많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북학 또는 남인 실학을 포섭하는 그러한 신도시를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설함으로써 자신의 개혁의 꿈을 현실적으로 펼쳐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화성은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는데 이런 시기에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화성에서 한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이 화성은 자신이 이제 주도적으로 건설한 도시로서 행차 당시에는 거의 준공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준공에 가까운 이 화성 도시를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제20년간 추진했던 개혁의 결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치 노선을 추정하는 친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기회로서 시위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조의 화성 행차는 단순히 어머니의 회갑잔치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혁의 결실인 이 화성 건설에 힘을 실기 위한 정치적 배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조가 화성에서 돌아온 그해 6월에 창덕궁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다시 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이 화성 행차에서 정조의 행적을 담아놓은 이 8폭의 병풍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조의 목적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 수많은 하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무희들이 춤추고 있는 이 그림은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그려놓은 것인데 그 행차의 명분대로 아주 성대하게 잔치가 치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 정조가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하러 가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좀 엉뚱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조가 5천여 명에 달하는 군사를 이끌고 온 것 자체부터가 이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군사훈련 속에 이 화성 행차에 또 다른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장대 성조들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참배한 직후 야간 군사 훈련을 실시한 상황을 그려서 병풍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훈련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다. 화성 전도와 비교해서 성조들을 원래의 모양으로 바꿔보기로 했다. 비로소 훈련 규모가 한눈에 들어왔다. 군사들이 성을 빽빽히 에워싸고 있고 서장대 주변에도 포진해 있다. 훈련에 참가한 군사는 모두 3,700명. 대규모 군사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조가 야간 훈련을 실시한 것은 오후 7시. 화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서장대에서 정조가 황금 갑옷을 입고 직접 군사 훈련을 진두 지휘했다. 군령이 떨어지자 먼저 일제히 성문이 닫혔다. 그리고 성벽 주변을 에워싼 1,000명의 군사들이 횃불을 치켜들었다. 성 안의 민가에서도 집집마다 횃불이 치솟아 올랐다. 민관 합동 훈련이었던 셈이다. 정조가 자리하고 있는 서장대 주변은 2,700명에 달하는 친위 군사들이 몇 겹으로 에워쌌다. 국왕의 신변 경호가 매우 삼엄했음을 느끼게 한다.
훈련이 진행되는 중간 잠시 휴식이 있었다. 하지만 군사들이 쉬는 동안에도 정조는 끝까지 서장대를 떠나지 않았다.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는 이날 훈련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됐다. 전시가 아닌 시기에 국왕이 야간 군사 훈련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이날 훈련에 참가한 군사들은 모두 장용영 소속이었다. 장용영은 즉위 초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아온 정조가 자신의 호위를 전담할 목적으로 만든 친위 부대였다. 당시 도성을 중심으로 한 수도 방어 체제는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 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군영은 당시 정조와 반대편에 있던 노론 벽파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던 만큼 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도 친위 군영의 확보는 매우 절실했던 것입니다. 장용영의 설치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 행차 2년 전 정조는 한양에 장용영 내영을, 화성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 5천여 명의 친위 군사들을 주둔시켜 놓고 있었다. 당시 수도권 방어는 오군영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오군영은 노론 벽파가 장악, 완전히 사병화된 상태였다. 장용영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조의 노력은 무예 도보 통지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접근전에 대비한 24기의 무예를 체계화한 것이다. 장용영 군사들은 사도세자를 복권시킨 조치를 기념해 실시한 과거에서 선발한 무사들이 주축이었다. 이들을 무예 도보 통지에 실린 검술에서 마상 편곤까지 24기의 전투술로 연마시켜 정예 부대로 양성했던 것이다. 이런 장용영 군사들을 이끌고 정조가 직접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군사권에 대한 정조의 집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날 군사훈련은 화성 행차에 동행했던 병조판서 심환지 등 노론 벽파 세력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화성에서의 군사훈련의 의미는 정조가 개혁 정치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동을 걸어왔던 노론 벽파 세력들 앞에서 국왕권의 물리적 기반이 확실히 섰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이들을 압박하여 이후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장대에서의 군사훈련은 장병들에게 활과 포목 등을 상으로 내려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조로서는 향후 전국 운영에 있어서 자신감을 다지고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순간이었다. 정조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한 이 대규모 군사훈련은 자신의 개혁을 실행할 물리적 기반인 이 군사권을 확고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권을 바탕으로 이후의 전국을 정조 자신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 세력이었던 노론 벽파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를 꿈꾸었던 것일까요? 이 병풍 안에 정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정조가 화성에서 양로잔치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이 양로잔치에는 영의정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초대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양로잔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조의 개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화성 행차 마지막 날, 정조는 낙남혼에서 노인들을 초대해 양로잔치를 열었다. 화성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당시 상황을 담은 이 양로 연도를 보면 정조의 자리가 있고
그 좌우로 영의정을 비롯한 현직 노인 관료들이 각각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전각 아래에는 잔치에 초대된 노인들이 나란히 줄지어 앉아 있다. 그 옆으로는 행사 준비를 하는 관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인다. 노인들에게 대접할 음식상을 나르고 (50여) 명의 궁중악사들이 잔치의 분위기를 돋구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맨 아래쪽에는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줄지어 서 있다. 국왕이 주최한 양로 잔치는 이들에게 커다란 화제였고 볼거리였다. 잔치에 정식으로 초대된 노인은 모두 384명. 정조는 이 노인들에게 비단 한 필과 꽃 2송이를 선물로 주며 장수를 축하해 주었다. 이날 양로연에 참석한 노인 중에는 송굴구리, 강방아금, 이고부랑, 강대노미, 채어둔금, 김점생이라는 이름의 평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계층을 초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게 제공된 음식이다. 두부탕, 편육, 그리고 각종 과일 등인데 정조의 상에 올려진 것과 똑같은 음식이었다. 그러니까 송굴구리란 노인도 이고부랑이라는 노인도 모두 임금의 수라상을 받은 셈이었다. 군주에서 백성이 이렇게까지 똑같은 상을 가지고 즐긴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즐긴다는, 그러니까 군과 민이 함께 즐긴다는 의미와 함께 정조는 신분의 차별을 하지 않고서 백성들의 여론에 기반해서 자신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을 만나 그들의 여론을 듣고자 했던 정조의 노력은 행차길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정조의 행차가 시흥을 지나는 상황을 담은 이 장면을 보면 백성들이 연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자유로워 보인다. 엿장수, 떡장수까지 등장해 대목을 맞은 듯 분주한 모습이 활기가 넘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단순히 정조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바로 격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조의 행차길에는 언제나 꽹가리가 울리고 백성들은 국왕 앞에 나가 각종 민원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조는 백성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뭐 무고죄라든가 또는 그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어떤 억울함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미 경기도 일대는 그 상공사회로 서서히 전환해 가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문제, 특히 조세 문제라든가 군역의 부담, 또 신분제의 갈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서히 그러한 신분 구조의 모순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쟁은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위기였다. 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정조실록 곳곳에 보인다. 격쟁으로 인해 신분 질서가 사라진 지 오래고 사회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영의정 서명선이 격쟁을 하는 사람을 붙잡아 처벌할 것을 요구할 정도였다. 하지만 격쟁에 대한 정조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 정조는 오히려 백성을 만나 격쟁을 처리하기 위해 행차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기도 했고 백성들 또한 격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위 24년 동안 정조가 처리한 격쟁은 무려 1335건에 이르렀다. 그 격쟁을 통해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이를 국왕이 직접 처리하는 이런 정조의 정치 형태는 그 민본 정치의 이상형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래까지의 그 정치라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군주가 백성을 다스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신료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군주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정조는 직접 경기도 일대를 방문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자기가 직접 채취를 하고 또 자기가 가지 못한 지방에는 자신의 친위 세력들을 암행어사로 파견해가지고 또 여론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직접적인 정치에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종래까지 백성을 통치하는 입장에 있던 신료들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고 이제는 백성들의 여론에 기반한 그런 국왕의 직접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민본 정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득권 세력들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정조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밑으로부터 성장해오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힘을 바탕으로 정조는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조의 이 화성 행차는 그러한 백성들의 뜻을 확인하고 자신의 개혁 의지를 굳건히 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행차를 마치고 정조는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이 병풍의 마지막 그림인 주교도는 정조의 행차가 한강을 건너는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400여 척의 배를 연결해서 만든 이 거대한 다리인 주교를 건너는 장엄한 행차 속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또 정조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조의 감회는 아마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 행차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정조는 자신의 행적을 이 8폭의 병풍 속에 낱낱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이 원행을묘정리의궤라는 제목으로 화성행차의 결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놀랍게도 정조는 자신이 먹은 밥값까지도 아주 낱낱하게 기록해서 행차의 전모를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기록이란 공개되기 마련인데 정조는 왜 이렇게 자신의 행적을 세심하게 보고서로 남겼을까요? 매년 10월이 되면 수원의 효행공원은 분주해진다.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정조의 화성행차 재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렬의 순서는 당시 기록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이날 행사는 당시 행렬이 지나갔던 길 중 일부에서 이루어졌다. 천여 명의 수원 시민들이 당시 복장을 하고 참여하는 이 행사는 수원 시민들의 큰 축제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지금 재현할 수 있던 것은 당시 그 정조대왕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인식, 원행을묘 정리궤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역사 기록서가 있기 때문에 재현이 가능했습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에는 해경궁 홍씨가 탔던 자궁가마의 도면과 색상, 그리고 이 가마를 제작한 장인의 이름과 근무일수도 기록돼 있다. 심지어는 반나절 일한 것까지 정확하게 기재해놨다. 이 장면은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에서 추었던 선유락이라는 춤이다. 의궤에는 이러한 춤의 장면과 그 춤을 춘 기생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국가 공식 기록에 기생들 이름까지 올려놓은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제 국정 운영을 실명제로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주고 또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세인의 평가를 받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행차 비용 부분이다. 약 10만 냥의 비용을 일일이 정산해서 투명하게 기록으로 공개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각 참에서 정조 자신이 먹은 식사의 재료비까지 낱낱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행차의 전모를 이처럼 투명하게 기록해 원행을묘 정리의궤를 제작하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다. 그리고 그 결과로 총 8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적 기록은 정치 행위에 대한 공개성, 책임성, 투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기록을 하게 되죠.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자신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록을 회피하고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조시대의 이 기록 문화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투명하고 또는 공개적으로 책임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옛날의 기록 문화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른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이 화성 행차는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명분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정조의 정치 이벤트였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개혁을 시도했던 임금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정조를 주목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둘째는 그러한 목표를 향한 개혁을 재위 24년 동안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펼쳐나갔다는 점, 또 셋째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스페셜 여기서 마칩니다.